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4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 동안 저희가 본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를 봤습니다. 네. 이미 내용도 많이 알고 많은 이야기가 돌았던 영화인데요. 곡성에서 딸 역할로 나왔던 김수환 배우가 이번에는 황정민 배우의 딸로 나옵니다. 황정민은 경성의 한 호텔의 악단장이에요. 네. 근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군함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조선인들의 다양한 그 생활 분산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 전역을 폭격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서면은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시놉시스인데 네. 구조가 베테랑이랑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베테랑에서는 재벌을 무찌르려고 황정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사가 발벗고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황정민 역할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영화 말미쯤에 일장기를 대놓고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일장기를 부감 쇼트로 확 올려서 그거를 찢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영화랑 전혀 상관없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녹여낸 듯한 장면이라서 촌스러웠고 유머 코드들이 굉장히 구닥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류승환스럽다. 베테랑에서 보여주던 감성이 더 심해졌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가장 베테랑이랑 비슷한 거는 영화 내내 인물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베테랑에서는 노동자가 권투하다가 죽기까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물들을 괴롭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마지막쯤에 사이다스럽게 터트리는 구조인데 베테랑은 그나마 유머 코드들이 맞는 사람들이 재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영화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반일 감정 이런 것까지 섞여 있어서 참 잘못 짚으신 것 같다 맥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엔딩 장면인데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영화도 김수환 배우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끝나요. 굉장히 짜증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고 소지섭, 이정현, 송중기, 이경영 등등의 네임드 배우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씁니다. 특히나 송중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 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굳혔잖아요. 네. 특전사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맥락 없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 굉장히 못 만든 데다가 이야기도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수습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류승환 감독 여태까지 만든 영화들 보면은 참 스타일이 있다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스타일을 버리고 서사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도취시키는 교훈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류승환 감독이 할 수 없는 단점들은 모조리 이 영화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호평받을 만한 영화였어요. 저는 군중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1928년에 나온 무성 영화고 킹비더 감독의 작품입니다. 미국의 소시민 부부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연출한 작품인데 도입부부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인 제임스라는 인물이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증권사 빌딩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창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장면인데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보다 훨씬 섬세한 촬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 구조는 전형적이니만큼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젊은 두 이성이 사랑에 빠지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한 이후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고 남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코미디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식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촬영 자체도 인상적인 컷들이 굉장히 많고 군중 속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혹은 멀리서 소격해서 바라보는 카메라 속에서 비치는 인간 군상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한 쌍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흥미롭게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이 아니라 맨발의 청춘의 김기덕 감독님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볼만했어요. 그때 당시에 생활상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남녀 역할 같은 것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꽤 괜찮게 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성일 배우가 나오는데 음. 신성일 배우는 서두수라고 하는 깡패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 서두수가 밀수한 시계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량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두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나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요한나가 엄앵란 배우죠. 근데 요한나는 굉장히 귀한 부잣집 딸이고 서두수는 깡패인지라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재밌었고, 특히나 그 신성일 배우 보고 한국의 제임스 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이 영화 보니까 아, 왜 그렇게 불렸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중훈 배우랑 이미지가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박중훈보다는 신성일 배우가 좀 더 기품 있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괜찮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유머들이 뭐랄까? 지금보다 오히려 덜 저질스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 한국 영화 보면은 어떻게든 웃기려고 자극적으로 몰아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때는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영화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내용이 급박하게 암울해지는 느낌으로 빠지는데 그런 부분은 무겁게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할 얘기만 하고 끝내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일담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영화를 거의 그대로 배겨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뭐 일본 영화를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를 많이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영화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 정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봤을 때도 크게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는 고래의 도약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98년에 나왔습니다. 타무라 시게루라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 배경이 되는 공간은 유리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 바다가 초록빛의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이 멈춰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 세계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고 우리 세계를 상상으로 꿈꾸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지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세계를 판타지로 그리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돌아보고 뭐 그런 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몽환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작화 같은 것도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담백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23분짜리인데 부담 없죠, 이 정도면. 단편 애니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저희 134화 그들 각자 본 영화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